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 주요 후보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경환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예. 카메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 민주평화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최경환 의원입니다. 감옥에 살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아니고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다른 최경환 의원이다, 이걸 항상 강조하고 계세요. 이름이 똑같아서 동명이인이다. 저번에 저희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도 최경환 의원이 민주평화당에도 있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이제 언론인들 그나마 그러시는데 네. 제 기사를 실어놓고 사진은 그분 기사를 올리는 등 이런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저는 출마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초선이시고, 초선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물론 뭐 민주당에서도 김두관 의원이나 출마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 나오게 되신 그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다른 외적 변수들이 많아서 그것도 원인이지만 저희 민주평화당이 큰 위기, 당의 존폐의 위기, 한식에 죽을지 청명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저는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이 있는데 살아남을 민주평화당 의원은 없다고 본다. 그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평화당은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새 변화를 크게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당원들 많이 만나실 텐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출마했다는 말씀하시면은 격려를 많이 해주시나요? 예, 똑같이 이렇게 초선 의원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우리 당에 이제 명망 있는 여러 중진 의원들이 당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다. 이러기 위해서는 초선이나 신진들이 많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전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좀 반갑게 맞아주고, 특히 광주 전남 호남이 우리 당원들이 많이 있는데 호남에서 그런 좀 새로운 모색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주요 후보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선수도 높고 그런 분들이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선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명망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망 있는 중진 의원이 아니라서 좀 스포트라이트는 좀 적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의원님 생각하실 때 본인의 경쟁력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언론들이나 또 우리 당원들도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이 3파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주요 후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판세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제 경쟁력은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사람이다. 혁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창당 과정이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이 너무 무난한 리더십, 무난한 지도부, 또 이렇게 누구나 예측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새로운 모습을 좀 요구하는 것 같고, 저는 항상 국회에 쭉 보면은 새로운 신진 세대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상대적으로 20대가 좀 국회가 좀 취약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는 저의 도전이 그런 새로운 자기 정치의 주류 그룹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 기폭제가 된다면 제 출마가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바람, 당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정치에 변화의 바람 몰고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후보 토론회인가요? 제가 보니까 삼선 같은 초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또 퇴임 이후에 2009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좌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정치에는 늦게 들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또 후배들이 지금 재선 3선 하고 있고 상임위원장 하는 후배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나이가 제가 동안이셔가지고 동안이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 정동영 의원님이나 여러 당의 중진 의원들이 최 의원은 이제 삼선 같은 초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특히 동교동에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이쪽 정치권에 여러 그 의원님들 또 정치의 주요 인사들과의 충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당무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초선으로서의 뭐 핸디캡 이런 부분은 제가 그것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선 같은 초선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초선이지만은 정책적 경험 그리고 정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당을 이끌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당대표로 내세우면서 경제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뭐 경제 관련된 적폐청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특히 당장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젠가요? 노동부 업무보고 할 때도 김영주 장관을 향해서 최저임금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밀고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비판이 있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소득주도 성장 방향은 맞는데 아직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진통이라고 보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의 사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주장이 맞다 이렇게 결론은 제가 못 내리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이런 것은 저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저는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그 경기 하락 추세에다가 우리가 좀 속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과도했다는 거죠. 방향. 그 최저임금 상승 폭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너무 시장에 충격을 강하게 주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결국 경제는 1년이지만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실업대란, 고용대란 이야기 하잖아요. 물가는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듣는 게 있어요. 단순히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반영하는 목소리라고 봐요. 다니시면은 그런 목소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으니까. 듣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책 방향의 맞고 틀리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결국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상이 그렇다. 그런 점을 청와대나 당국자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방향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막 실패했다. 또 현상 이런 데도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우격다짐하면 해법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장의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또 어디 점심을 먹고 화양동에서 점심을 먹고 거기 상인 마침 그 연합회장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를테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게 한 1년 전에만 이 문제를 민주평화당이 제시했으면 민주평화당은 최고가 됐을 거라고. 그때도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 목소리를 못 들어주더라 이런 하소연을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자기가 지금 카드 수수료를 2.7%를 낸대요. 그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문제들 해결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걸 사안별로 또 그분이 제기했던 문제 하나가 그 상가 일대에
백아무개 그 체인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가 유명한 분 있잖아요.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백아무개 들어오는데 그냥 모든 상가가 긴장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오면 쏠리고 업종도 다양하더만요. 저는 한 품목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다양한 그쪽으로 싹 쏠려버리면서 카페도 있고 뭐 많죠. 프랜차이즈 이 문제도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야별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최저임금을 잘 못 받는 노동자들도 상당수 많잖아요. 예. 네. 한 300만, 280만 정도 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또 근데 카드 수수료나 여러 가지 가맹점 수수료, 여러 가지 임대료 같은 것들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생 법안, 특히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왜 통과 안 시키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사실 들리고 있습니다. 45일 정도인가요? 일을 못했잖아요, 국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 연장하는 문제, 또 가맹 수수료율 조정하는 문제, 또 카드 수수료 이런 문제, 또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완 입법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주로 국회 내에 그런 그동안의 낙수 효과에 기대해서 성장론에 바탕한 대기업 재벌주의 정책을 옹호해왔던 세력들이 강고하게 있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붙들리기도 하고 법사위에서 붙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가 또 선진화법이다 뭐다 해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 의지가 있더라도 좀 안 되는 법안 통과가 안 되는 제도적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산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는 협치 내각 얘기도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은 뭐 썩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인데 청와대 대변인이 불쑥 이야기하고 그건 뭐 여당에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협치내각 이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논란 그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 취지는 그렇잖아요. 지금 절대 소수 여당 입장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당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 목표가 불확실해. 뭘 위한 거냐? 아까 민생입법을 위한 거다. 아니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거다. 개헌을 위한 거다. 하는 그런 협치의 목표를 분명히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불수가 하지 않고 그냥 국정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누구를 하나 둘러리 세우는 것처럼 둘러리 협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더 문제 이 대상이 누구예요? 협치의 대상이. 그러니까 개혁입법연대를 할 건지 개혁협치를 할 건지 보수 대연정을 할 건지 애매해요. 그러니까 모든 당이 열려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아직 그렇다면 그걸 줄타기 협치라 그랬어요. 줄타기 협치. 그러니까 평화당이나 정의당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니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도 해보려고 하고 이런 태도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도 안 됐고 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연정 구상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이러다가 이 국정 자체가 표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하반 국회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그리고 확고해야 돼요. 개혁입법 연대에서 개혁 세력을 하나 뭉쳐서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청와대가.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한국당도 설득해서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평화당이 이야기했던 게 강구한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개혁 협치 3단계론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1단계는
개혁입법 연대를 통한 개혁 벨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기본이 돼야 돼요. 계획설이 하나 묶여 있어야 돼요. 과반수, 특히 국회 과반수가 확보돼야 되는 거고. 법안 처리를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협약이 맺어져야 돼요. 협약. 무엇을 위해서 할 건지 저희들은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나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 또 민생입법들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그런 부분들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문제에서 필요한 법안들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협치에 참여한 정당들과 정부랑 해가지고 협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합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는 이건 통과시킨다 이 법은. 예? 그리고 어떻게 해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는 게 이제 협치 협약과 협치 거버넌스를 만드는 2단계. 3단계는 협치의 제도화인데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이나 또 다당제 정치 구조를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네. 저 국고보조금 지금 분배 구조 문제나 이를테면 지금 50%를 먼저 여당 교섭단한테 줘버리잖아요. 그 비교섭단 소수 여당들 그런 그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가 만든 교섭단체 20석 네. 이것도 한 10석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면 많은 다당제 정장들이 나와가지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네. 그 제도화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 이렇게 1, 2, 3단계로 우리가 좀 보자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나 이런 부분에 진정성 있게 이걸 그냥 간보기식으로 하면요 네. 큰일 납니다. 정말 국정이 표류해 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 버려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 뭐 민주당에도 친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119석이었죠. 지금 129석이었나? 네. 129석이죠. 129석이죠. 아무것도 못 하지 않냐. 이렇게 필요할 때 전화해서 뭐 불회의 참석해달라, 찬성 투표해달라. 전화 많이 받으세요? 아니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귀찮을 정도인데, 야 그런 협치가 어딨냐? 애걸 정치지. 그리고 정치학의 A, B, C는 다수결입니다. 과반수 확보한 다수가 통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계획 진영은 과반수를 확보하고 그 힘과 명분을 가지고 네. 원칙적으로 해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지지도 높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니까 뭐 선의의 정치니까 앞에서 네. 도와달라. 이건 천만에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건. 네. 대표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협치 문제, 아까 말씀하신 3단계 협치론 이걸 설득하고 민주당 대표, 신임 대표가 또 8월 25일에 나오니까 그걸 먼저 또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아무래도 국회를 풀어가려면. 민주당 이번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좀 민주당이 과거에 자기들이 부정했다고 하는 좀 패권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치와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튼 그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네네.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철저하게 민주평화당은 야당으로 해야 됩니다. 야당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1년 동안 협치를 도와줬지만 네. 우리가 협치를 해나가는 포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바른 길로 개혁의 길로 가도록 줄타기 하지 말고 이당 저당 기웃거리지 말고 올바르게 가도록 네. 또 타협하지 말고 가도록 충고하고 또 견제하고 끌어오고 그런 협치는 또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야당 역할.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건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데 네.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그것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선거구제를 민심 그대로 지금 네. 선거구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당동식 현상이 나타났는데 부산시의회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부산시의회가 48%를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얻었는데 시의회 구성을 하는데 87%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게요. 민주당에서 놀랐대요. 이렇게 네. 당선이 많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절반도 표를 정당 지지는 못 얻었는데 예. 의석은 87%, 90% 가까이, 78%인가 87%인가 아무튼 네. 8, 90% 의석을 80% 의석을 차지해버린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민심 그대로 또 선거구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형태를 만들어서 정치 발전을 이번에 꼭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모든 협상의 과정에서 주장하고 네.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개편. 네. 이게 돼야 그러면은 협치론으로 3단계 협치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꼭 그렇지만 그런 약속을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만약 아마 협치가 연정으로 확대되거나 내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네. 선거구제에 대한 약속 그건 받아내야 된다고 약속은 생각합니다. 받아내야 된다. 혹시 평화당 쪽에 이 입각 제의 이런 게 좀 온 게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없어요? 아직 없다. 그렇게 그런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툭 던진 거라니까요. 뭐 어디 입각하라 이런 게 또 뭘 해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같이 합치하지 않겠냐 좀 도와달라 하면서 우리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너무 초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을 만드는 건데 네. 너무 준비도 안 되고 진정성이 없게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협치에 대한 우리 후보님 또 평화당의 입장 저희가 확실히 알겠는데요. 이 평화당을 아까 그 야당 역할을 하는 또 네. 대안을 내놓는 정당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게 참 앞으로 과제인 것 같아요. 계속 네.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때도 뭐 호남 지역에서도 많은 부분 민주당에서 거의 독식하는 그런 상황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 대안 정당으로 가는 길 어떻게 좀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호남 출신 의원들이고 저희들도 호남 대변 정당, 호남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건 좋은데 호남 지역당이란 말은 듣지 마라. 전국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전국당으로 발전해야 되고 네. 국가적인 시대적 과제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특히 호남 유권자들은 그 정치적 명분과 원칙에 강한 성격의 유권자이기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국가 의제나 사회 의제에 충실해야 되고 전국 정당의 목표, 특히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에 이런 그 당세를 확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을 높이는 것과도 연동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당이니까 수도권이나 영남에서는 관심이 없어 버리는 거죠. 호남만 뭉쳐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당제 정치 실현과 또 제3당 4당으로서의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아주 그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수도권 유권자들도 기반이 있어요. 또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당대회 끝나면 지금 저희 당은 한 5개월 됐는데요. 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구당도 100개밖에 없어요. 지역위원회도. 그래서 수도권에도 지금 당세를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유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안을 계속 제시하다 보면 다음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 아까 지금 당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짧은 시간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좀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당제 정치 실현, 뭐 정치 공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내세워야 그런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책은 야당으로서 선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민주평화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주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주장을 하거나 어떨 때는 간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 한국당 주장과 또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3당의 처지나 형편이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당의 좀 정책들을 좀 선명히 하게 됐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단 평화 문제나 남북 관계 문제는 우리 당의 자산들이 많아요. 박지원, 정동영 뭐 이런 자산들이 많은데 네. 그 부분들은 이제 해나가고 경제나 특히 저는 사회개혁 부분에서 네. 개헌 문제 또 검찰 개혁 문제 또 선거제도 개혁 문제 이런 정치 개혁 문제 네. 이런 그 사회제도 개혁 문제에 있어서 좀 분명한 입장을 내는 아마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고 네, 또 이번에 좀 군 개혁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정책이 필요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저는 호남에서 제1당의 주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호남에서도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지금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2020년에서 네. 호남에서 이제 주도 세력으로서 민주평화당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교도보를 확보하는 거 네.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평화당표 정책, 평화당표 대안 이런 게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보고 평화당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집중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역에서 변화들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네. 광주도 23명 시의원 중에서 22명이 이렇게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일당 독식 현상을 보면서 내부의 내부의 분파와 계파 싸움들이 권력은 그런 거죠. 이 시민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해요. 이게 광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부작용이 있다. 네, 지역에서도 이건 너무 쏠려도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고 선명한 정책.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도전하는 인물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네. 유권자들은 정책을 보고 자기 행위를 결정하지만 또 인물을 보고 하거든요. 이번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얼마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당에도 노회찬과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분명한 색깔과 자기 비전, 정치인도 자기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런 두 가지 정치의 인물의 혁신과 정책의 혁신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평화당을 바라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현안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사실 67쪽짜리 세부 계획 문건까지 다 공개가 되면서 참 이 촛불 집회에 나갔던 시민들 1,700만 시민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사실 국회 무력화 그 세부 계획까지 나와 있었어요. 야당을 뭐 체포해서 이 계엄을 해제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까지 나와 있었는데 좀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저는 이제 80년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세대고 87년 6월 항쟁 세대고 이런데 저는 80년 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민주화운동 가장 큰 성과는 군부가 다시는 정치의 전면에 쿠데타나 이런 형식으로 나서지는 않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문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 뭐냐면 이건 이 군부 내의 인식에 대한 문제, 정치 군인들 또 그렇게 과거의 쿠데타적 발상과 이런 이걸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 문서를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거.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리고 촛불 집회가 얼마나 평화로운 집회였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군대 내에 아주 뿌리 박은 그런 우월의식, 권위의식 또 군의식이랄까요? 교정되지 않은 이런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는데 이 철저히 밝혀야 되고요. 일단 국방부의 철저한 문민화 통제
이제는 돼야 된다. 저는 장관이 꼭 군인 출신이어야 됩니까? 예. 해외에도 국방부장 여성 장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그래서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고 군인들의 의식을 전면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의식 전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번 사건은 저는 그 국방부 자율조사단이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국회에 와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네. 필요하면 행위가 있으면 특검 만들어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30-40년 진행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87년 6월 항쟁 때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군부가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때도 못 나왔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 40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또 그런 시도를 30년입니다. 그런 시도가 할 수 있었다는 게 했다는 게 지금 문건을 보면은 그냥 예비 계획이 아니라 거의 실행 단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액션 플랜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이거는 밝힐 문제다라는 생각 많이 들고 있고 누가 지시했고 또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아무 지어시 없이 그런 문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군이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놀라울 뿐이죠. 네. 그저께 이제 국방위에서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무사 수뇌부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송영무 장관의 말이 틀렸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그것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나? 그러니까 아까 문민통제 말씀하셨는데 군 출신 장관한테 이 정도로 기무사가 수뇌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든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무사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과 저 완전히 군 기율이 무너졌다고 지휘권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 상대로 서로 싸우고. 네. 저는 기무사의 문제는 군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군부대 내에서 정보기관으로서 방책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갑질 행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소령, 중령, 기무사 영관급들이 뭐 소장, 중장, 사단장들 이런 지휘관들을 이렇게 뭐 감찰을 명분으로 무슨 갑질 행태를 보인다 하는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기무부대의 그런 그 복무 행태에 대해서 저는 이 기무부대는 해체해야 되고 그 기능은 살려서 다른 쪽 방책 기능은 하지만 기무부대의 그런 이번에 기무사는 좀 해체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렇죠. 방책 기능만은 살려서 다른 뭐 기관에 넘긴다 할지 해야겠지만 그 기무사는 이런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뢰도 잃어버렸고. 네. 그러니까 지금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이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송영무 장관 행태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장관, 이만한 장관 군인들 찾기 힘들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권위 지금 이렇게까지 수모와 치욕을 당하고 또 뭐 논란을 일으키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있겠어요? 장관직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초점은 기무사 개헌 문건 여기에 좀 맞춰야 된다. 이걸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사이에 뭐 진실 공방이나 아니면은 문건 유출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엽적인 걸로 관심이 돌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기무사 개헌 문건은 국회에서도 철저히 검증하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끝으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노회찬 대표 언제 들으셨습니까? 그날 아침에 우리 토론을 하면서 있고 중간에 비보가 들려서 정말
제가 하루 종일 정말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요. 개인적인 인연은 혹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그 당시에 네. 같은 운동권 세대, 저는 79학번인데 저보다 몇 년 선배 되시는데 이제 저는 같이 활동한 적은 없지만 노동운동과 여러 가지 가치나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셨겠네요. 진보 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참 그런 참 그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아무튼 노회찬 의원님은 이 민중운동가로서도 그렇고 대중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정말 완벽한 손색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정치에 들어와서도 민중적인 시각이나 진보적 가치를 절대 버리지 않은 분, 그걸 꿋꿋이 지키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진보 운동을 한다, 진보 정치를 한다 해서 거기에 갇혀서 대중의 눈높이를 외면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를 쉽게 국민들에게 이해시켰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했습니까? 그 촌철살인의 어떤 재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은 그래야 되거든요. 대중의 언어로. 그렇죠. 참 그런 점에서 참 제가 민중운동가로서도 또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분이다. 이런 분인데 참 존경하는 선배였고, 제야 운동권의 선배였고, 또 존경하는 또 우리 국회의원 동료 의원 선배이셨고, 좀 많은 제가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규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치 무상, 인생 무상도 느끼는 대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분의 명복을 비는 것만큼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장으로 내일 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그 현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 주요 후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최경환 의원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아마 선거 후에 다시 뵐 것 같아요. 또 다른 현안이나 이런 걸로 뵐 것 같은데 선거 결과 저희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저희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해 주시죠. 민주평화당 참 어렵습니다. 안개밭에 갇혀 있을 때 안개밭을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는 더 시간만 걸리고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많지만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려운 저희 민주평화당 다당제 하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해 주시고 이번 전당대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